매달 시어머니께 드리는 생활비 300만 원 후 단 하루도 미룬 적이 없었다. 내가 수원 구도심 부녀회 모임의 녹음 파일에서 10여 명의 동네 아줌마들에게 늘어놓는 그 익숙한 목소리의 하소연을 듣기 전까지는 말이다. 며느리년이 매달 쥐꼬리만 한돈 툭 던져주는데 무슨 거지 동냥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를 해지했을 뿐이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에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일 큼지막한 녹두전이 내 앞접시에 놓였을 때 가장자리에 묻은 기름이 아직도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가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 강순옥 여사는 손에 나무 뒤집개를 든 채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고 계셨다. 구도심의 낡은 빌라 주방은 비좁았다.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거실 텔레비전 소리마저 묻혀버렸지만 어머니가 방금 내뱉은 그 한마디만큼은 내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우리 다현이 고생 많았다. 짧고 무뚝뚝한 반말이었다. 어머니는 내게 시선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휙 돌아서서 프라이팬 위에 다음 전을 뒤집으셨다. 도마 위에는 아직 채 썰지 않은 대파와 양파가 수북했고 바닥에 깔아둔 신문지는 사방으로 튄 기름을 잔뜩 머금고 있었다. 나는 앞접시에 놓인 그 녹두전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젓가락으로 콕 찔러보았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는 어머니가 식당 일에 파출부까지 투잡을 뛰셨기에 집안 식탁에서 이렇게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음식을 어른이 직접 덜어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그 녹두전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비웠다. 그날 밤 남편 구재준과 나는 차를 몰고 수원 영통구로 향했다. 우리는 그곳에 작은 소형 아파트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던 남편은 빨간불에 차를 멈춰 세우더니 뻐근한 목을 주물렀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과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고 한 줄의 메시지를 입력했다. 나한테도 드디어 가족이 생겼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대시보드 위에 올려둔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환해졌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액정을 힐끗 보더니 한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쥐며 다독였다. 영업부에서 쉴 새 없이 발로 뛰며 일하느라 그의 손바닥에는 야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차 안에는 그저 방향지시등의 단조로운 깜빡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질 뿐이었다. 결혼하고 석 달째 되던 달의 월말,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각종 행정 처리와 상속 포기 절차가 마침내 끝났다.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팀에서 일하는 내가 그 서류 정리 작업을 도맡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영수증과 서류 뭉치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통장을 보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이렇다 할 유산을 남기지 않으셨다. 구도심에 있는 그 낡은 빌라 한 채가 전부였다. 통장에 찍힌 잔액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유족 연금 하나가 수입의 전부였는데 그 금액마저도 입에 풀칠이나 겨우 할 정도로 적었다. 그 주 주말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구도심 시댁으로 갔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담배를 피우러 1층으로 내려갔고 시어머니는 주방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다. 거센 물소리가 쏴아 하고 울렸다. 나는 다가가서 어머니의 비스듬한 뒤편에 섰다. 어머니, 앞으로 매달 제가 생활비로 300만 원씩 이체해 드릴게요. 물소리가 뚝 끊겼다. 어머니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에 묻은 물기를 탁탁 턴 다음 획 돌아서서 나를 빤히 바라보셨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탓에 얼굴의 주름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굶어 죽기라도 한데? 늙은이가 너희들 돈을 왜 받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어머니의 물기 젖은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는데 아무래도 돈 들어갈 때가 있으시잖아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실 테고요. 됐어. 너희 젊은 애들 살림 꾸리는 데는 돈 안 들어가는 줄 알아? 전세금 대출은 다 갚았다고 벌써부터 나한테 돈을 줘? 쓸데없는 오지랖 부리지 마라. 어머니는 다시 획 돌아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아까보다 훨씬 더 요란한 물소리가 쏟아졌다.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꺼낸 건 보름 뒤였다. 어머니는 지하철을 타고 영통구 우리 집까지 오셔서는
직접 담근 총각김치가 가득 든 하얀색 김치통 2개를 들고 오셨다. 현관에 김치통을 내려놓고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가시려고 했다. 나는 현금 300만 원을 넣은 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어머니는 봉투를 쓱 보더니 신발장 위에 툭 던져버리셨다. 필요 없대도. 넌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어머니는 현관문을 밀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가버리셨다. 3번째는 얼굴을 마주하고 주지 않았다. 월급날 다음 날이었다. 나는 회사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매월 25일 자동이체를 설정했다. 이체 금액 300만 원, 받는 사람 강순옥. 그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은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화장대 앞으로 다가왔다. 다현아, 오늘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돈 잘 받았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건을 목에 걸친 채 거울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정말로. 그는 이급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아파트 관리비 등 일상적인 생활비로 쓰였고 내 월급은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고스란히 나갔다. 가계부는 명확했다. 그때의 나는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다. 그달부터 내 은행 거래 내역에는 자동이체 출금 기록이 36번이나 연속으로 찍히게 되었다. 처음 2년 동안의 일상은 시계 톱니바퀴처럼 어김없이 굴러갔다. 주말 오후가 되면 나는 버스를 타고 구도심 시댁으로 향했다. 봄에는 두꺼운 겨울 이불을 압축팩에 넣어 청소기로 공기를 쫙 뺀 다음 장롱 맨 윗칸에 밀어 넣었고 가을에는 선풍기를 분해해 깨끗이 씻은 뒤 비닐 커버를 씌웠다. 어머니는 옆에서 내가 어깨는 모양새가 각이 안 잡혔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지만 저녁 식탁에는 내가 지나가듯 먹고 싶다고 했던 매콤한 갈치조림이 항상 올라와 있었다. 살가운 고부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는 지키며 지냈다. 매달 25일 오후가 되면 어머니에게서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들어왔다. 네, 어머니. 건강 챙기시고요. 끊는다. 통화는 보통 15초를 넘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나 역시 굳이 그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진짜 가족끼리는 입에 발린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살지 않는 법이니까. 그러다 3년째 되던 해봄. 우리 세무회계 사무소 세무팀의 부서회식이 수원역 근처의 한 고깃집에서 열렸다.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테이블 위에는 초록색 소주병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나는 카운터 앞에서 직장 동료인 김대리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마침 옆 룸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예전에 김대리가 스치듯 말한 적이 있었다. 자기 어머니와 우리 시어머니가 수원 구도심 부녀회에서 함께 활동하신다고. 아주머니는 술이 약간 들어갔는지 양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마자 내 팔뚝을 덥석 잡으며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다현이 아니야? 순옥이네 며느리.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너 말이야. 돈 좀 번다고 유세 떨면서 어른 홀대하고 그러면 못 쓴다. 아주머니는 내 손등을 찰싹찰싹 때렸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손가락에 낀 알반지에 긁혀 뼈가 얼얼할 지경이었다. 내 시어머니가 부녀회만 오면 하소연을 해. 며느리가 매달 돈 몇 푼 던져주면서 효도 다 한 줄 안다고. 안부 전화 한 통을 안 한다지 뭐야? 게다가 전라도 출신이라 그런지 영 근본이 없고 예의를 모른다면서 어찌나 속상해하는지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듣기에도 하도 딱해서 억장이 무너지더라니까. 고깃집 천장의 환풍기가 우웅거리며 요란하게 돌아갔다. 옆 테이블에서는 왁자지껄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나는 아주머니의 벌건 얼굴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잡힌 손을 빼내고는 아주머니의 손목까지 흘러내린 핸드백 끈을 어깨 위로 쓱 올려드렸다. 아주머니,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신 것 같네요. 김 대리님 안에 계시니까 모셔다 드리라고 불러올게요. 나는 뒤돌아 룸으로 들어가 김 대리를 불러냈다. 그들 모녀가 식당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본 뒤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화장실 타일은 누렇게 찌들어 있었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다. 물은 차가웠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전라도 출신. 돈 몇 푼 던져주다. 예의를 모른다. 나는 물을 잠그고 페이퍼 타월을 뽑아 손의 물기를 닦아냈다. 구겨진 종이를 쓰레기통에 쳐넣고 화장실 문을 밀치며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골아떨어져 있었다. 안방에는 그의 고른 숨소리만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샤워를 마치고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스킨로션을 발랐다. 그때 협탁 위에 놓인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이며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평소 같으면 남편의 휴대폰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홀린 듯 손을 뻗어 그 까만 기기를 집어들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화면을 스와이프하고 구도심 부녀회 가족 단톡방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을 열었다. 동네 행사나 공지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카톡방이었고 남편도 그곳에 속해 있었다. 그 방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평소 자기들끼리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을 올려두고 흉을 보거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다.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창백한 액정 화면 위로 캡처된 대화 내용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며느리녀는 쥐꼬리만 한돈 좀 준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주말에 밥 한 끼 먹으러 오면 지가 무슨 상전인 줄 알아. 원래 전라도 쪽 것들이 입속 챙기는 데는 도가 텄잖아. 내가 보기에 그녀는 돈 10원 한 장까지 철저하게 계산하는 독사 같은 년이야.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망정이지 어디 멀쩡한 집안에서 애비 없이 자란 근본 없는 걸 며느리로 들이겠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교양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어. 이 악독한 말들은 하루아침에 쏟아진 게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달에 걸쳐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다. 마치 내가 평온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들의 이면에 은밀하게 피어난 시커먼 곰팡이 같았다.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협탁 위 원래 있던 자리에 고스란히 내려놓았다. 놓여있던 각도까지 아까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맞췄다. 자리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남편이 뒤척이더니 내 허리 위로 묵직한 팔을 얹었다. 나는 남편의 팔을 치워버리고는 반듯하게 누워 천장에 달린 화재 감지기에 빨간 램프가 깜빡이는 것을 응시했다. 1번, 2번, 3번. 나는 그 캡처본을 들이밀며 시어머니에게 따져 묻지 않았다. 그저 그 주 주말 아침 가져가려고 쇼핑백에 담아두었던 홍삼 세트 2박스를 몽땅 꺼내 거실 수납장에 다시 처박아 넣었을 뿐이다. 이번 주에는 엄마 집에 안 가 식탁에 앉아 북엇국을 떠먹던 남편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사무소 법인세 결산 기간이라 주말 출근해야 해. 나는 빈 그릇을 싱크대에 밀어 넣으며 대답했다. 그날 이후 매주 한 번씩 하던 시댁 방문은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시댁에 가더라도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면 거실 소파 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텔레비전만 쳐다보았다. 더 이상 세탁해야 할 커튼을 먼저 찾아내 떼어내지도 않았고 어머니의 허리가 쑤시지 않는지 안부를 묻지도 않았다. 남편도 우리 사이에 싸늘해진 공기를 눈치챘다. 2주 뒤 어느 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 나가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거실 베란다 유리문이 덜 닫혀 아주 좁은 틈이 벌어져 있었다. 초여름에 미지근한 밤바람이 밀려 들어왔고 1층 편의점에서 풍기는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엄마, 밖에서 사람들한테 다현이 험담하고 다니셨어요. 남편의 목소리는 잔뜩 억눌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한 2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내 벼락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의 목청이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내 귀에까지 생생하게 들릴 정도였다. 아이고, 내가 동네 사람들하고 말 좀 한 게 무슨 큰 죄라도 되냐? 내가 틀린 말 했어? 기집애가 이제는 시댁 와서 밥 한 끼 처먹는 것도 꼴 같잖다 이거지? 내 마누라 소가지가 어쩜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냐? 내가 뼈 빠지게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치마둘은 여편네 하나 때문에 내가 애미를 쥐 잡듯이 잡아. 남편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스마트폰을 귀에서 멀찍이 떼어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다현이가. 시끄러워. 끊어. 너희들 꼴만 생각하면 화병이 나서 살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 연결음이 울렸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식탁 의자를 빼고 털썩 주저앉았다. 다현아, 그는 양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우리 엄마가 원래 입이 좀 거치시잖아. 아기가 있어서 그러신 건 아니야. 속은 따뜻한 분이셔. 늙은 노인네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체면 좀 세우고 싶어서 그냥 헛소리 좀 하신 거겠지?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나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피로감이 가득했고 내가 이번 한 번만 져주기를 바라는 구차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내일 구도심에 갈 때 가져가려고 미리 챙겨둔 에코백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관절염 부위에 붙일 파스 묶음이 들어 있었다. 나는 거실 수납장 문을 열고 그 에코백을 맨 안쪽 구석으로 쑤셔 박은 뒤 문을 쾅 닫았다. 나 내일 서울에 거래처 미팅 있어. 나는 차갑게 내뱉었다. 당신 혼자 다녀와. 그 주 주말 나는 시댁에 가지 않았다. 이 위태로운 폭약에 완전히 불이 붙은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 시어머니가 다니는 부녀회에서 봄맞이 제주도 단체 관광을 기획했다. 20명이 넘는 아줌마들이 관광버스 한 대를 통째로 대절했다. 수요일 오후 나는 사무실 내 자리에서 40페이지짜리 세무결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김대리가 텀블러를 쥔 채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몹시 불편해 보였다. 심 팀장님, 탕비실로 잠깐만 와보실래요? 탕비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커피 머신에서 웅웅거리는 낮은 소음만 울리고 있었다. 김대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잠시 머뭇거렸다. 저희 엄마도 이번에 제주도 가셨거든요. 관광버스 안에서 동영상을 하나 찍으셨는데 원래는 자기들 단톡방에 창밖 풍경 자랑하려고 올리려던 건데 그게 팀장님이 직접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형 버스의 묵직한 엔진 소음, 싸구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트로트 메들리. 그리고 그 모든 소음을 뚫고 꽂히는 귀청을 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아휴, 우리 집 그 며느리년 말이야. 매달 쥐꼬리만 한돈 좀 쥐어준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 이젠 2주에 한 번 코빼기 비치면서 올 때마다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니까. 세무사무소에서 무슨 팀장인가 뭔가 달았다고 기고만장해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데 내 참 기가 차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그년이 지금 사람 구실이나 하고 살았겠어? 애비 없이 자란 근본 없는 년이 우리 구시 집안 문턱 넘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주변에서 아줌마들이 맞장구를 치며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뒤섞였다. 녹음 파일은 고작 40초 남짓한 짧은 분량이었다. 김대리가 서둘러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다. 심 팀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커피 머신의 빨간색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괜찮아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나는 몸을 돌려 탕비실을 빠져나와 내 자리로 돌아왔다. 의자를 빼고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직 검토해야 할 보고서가 20페이지나 남아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분노조차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한 압박감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그 자리에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맑은 공허함만이 남았다. 마치 3년 내내 뼈 빠지게 수리하며 가꾼 집의 기초공사가 온통 흰개미 때로 파먹혀 있다는 걸 깨달은 기분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매달 300만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쏟아부어 먹여 살린 괴물의 정체가 바로 저것이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운 다음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했다. OTP 발생기를 꺼냈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했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자동이체 관리 메뉴를 클릭했다. 화면 스크롤을 내려 수취인 강순옥, 이체 금액 300만 원으로 설정된 내역을 찾아냈다.
그리고 지체 없이 해지 버튼을 눌렀다. 모니터 화면 중앙에 회색 팝업 창이 떴다. 정말로 이 자동이체를 취소하시겠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엔터 키를 내리쳤다. 웹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며 등록되어 있던 이체 목록이 깨끗하게 비워졌다. 나는 OTP 발생기를 서랍에 던져넣고 쾅 소리가 나게 닫았다. 그러고는 다시 빨간 펜을 집어들고 결산 보고서 41페이지를 펼쳤다. 송금을 끊어버린 다음 날인 26일 오전 10시. 한창 회의 중인데 재킷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징 울려댔다. 남편이었다. 나는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다. 10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회의실 밖으로 걸어나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다현아,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수화기 너머로 비상구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너 이번 달에 엄마한테 생활비 안 보냈어? 안 보냈어. 나는 복도 창밖으로 꽉 막힌 도로의 찻줄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왜 미리 말 한마디 안 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방금 부산에 있는 재민이한테서 전화가 왔어. 다짜고짜 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난리를 치잖아. 엄마가 매달 재민이 치킨집 상가 월세로 50만 원씩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그 돈이 입금이 안 돼서 건물주가 방 빼라고 독촉하고 난리 났대.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내 손가락이 흠칫 굳어졌다. 무슨 치킨집 월세 50만 원. 수학이 넘어 남편의 말이 턱 막혔다. 나도 몰랐어. 재민이 말로는 엄마가 매달 50만 원씩 자기 통장으로 이체해줬다는데 같은 날 오후 2시 내 스마트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구재준 씨 사모님 되십니까? 껄렁하고 탁한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죠? 여기는 수원제일신용정보회사입니다. 강순옥 씨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시아버님 되시는 고 구태형 씨 생전에 끌어다 쓰신 대부업체 대출금이 있는데 아직 원금이 800만 원 남아 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이자 납입을 칼같이 하시더니 이번 달에는 연체가 되셨네요. 내일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곧바로 법적 추심 절차 들어갑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액정에 찍힌 통화 시간을 확인했다. 45초. 시아버지의 사채 빚 800만 원, 매달 나가는 이자 15만 원, 부산 시동생의 치킨집 월세 지원금 50만 원. 퇴근 후 남편은 영통구 집으로 오지 않고 곧장 구도심 시댁으로 달려갔다. 그가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왔 때는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남편은 정장 재킷을 벗어 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쥐어뜯었다. 마치 진흙탕을 뒹굴다 온 사람처럼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랫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냉수 한 잔을 떠서 그 앞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 집에 다녀왔어. 손가락 틈새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꽉 막혀 있었다. 그 돈 다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지? 처음엔 입을 꾹 닫고 당장 꺼지라고 욕을 하시더라. 그래서 안방 장롱 맨 밑바닥을 다 뒤져서 다 해진 낡은 가계부 하나를 찾아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은 핏발이 서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300만 원. 그는 마치 그 숫자를 이빨로 지식이려는 듯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생전에 끌어쓴 사채이자 15만 원, 재민이 치킨집 월세 보태준 거 50만 원 후 그리고 안동 본가 쪽에 외할머니 모셔둔 사설 요양원에 매달 80만 원. 나는 탁자 옆에 선 채로 유리잔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수면을 내려다보았다. 엄마가 한 달에 온전히 자기 자신한테 쓰는 돈은 70만 원도 채 안 됐어. 반찬거리 하나를 살 때도 밤늦게 대형마트 마감 세일할 때까지 기다리셨더라. 이 남편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 가계부를 보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 엄마가 미친 듯이 달려와서 가계부를 확 낚아채더니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뭘 꼬나보냐고. 이건 내 알바라고. 시댁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그 후 사흘 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한편의 기괴하고 황당한 무언극이 펼쳐졌다. 부산 시동생은 하루가 멀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내놓으라고 징징댔다. 남편은 스마트폰에 대고 악을 썼다. 나한테 무슨 돈이 있어.
내 놈 새끼가 치킨집 하다 말아먹은 걸 왜 엄마 피 같은 돈으로 메꾸냐. 추심업체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구도심 우편함에 꽂혔다. 하얀 종이 위엔 붉은색 우체국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안동 요양원에서도 독촉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 달 1일까지 밀린 병원비가 입금되지 않으면 87세 된 노인을 당장 국립병원으로 강제 전원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어제 밑반찬을 갖다 주러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니는 거실의 낡은 장판 바닥에 홀로 덩그러니 앉아 계셨다고 했다. 어머니 앞에는 각종 공과금 고지서와 통장, 추심 내용 증명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어머니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앉아만 있었다고 했다. 나는 남편이 전해주는 말을 묵묵히 들으며 건조대에서 다 마른 빨래를 걷어겠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퇴근길, 나는 영통구 집으로 곧장 차를 몰지 않았다. 마치 자동차가 스스로 의지를 가진 것처럼 교차로에서 핸들을 꺾어 구도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나는 낡은 빌라 앞 어두침침한 가로등 밑에 차를 세웠다. 가로등 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했다. 고개를 들어 2층에 있는 익숙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누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커튼은 쳐져 있지 않았다. 시동을 끄고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차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에어컨 송풍구에서 미세하게 바람 빠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그 창문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3년 전 추석,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내 앞접시에 올려졌던 그 따뜻한 녹두전이 떠올랐다.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이 36번이나 찍힌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기록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내 귓전을 때렸던 채비 없이 잘한 년이라는 독설. 산더미 같은 고지서 앞에 주저앉아 있던 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이 차례로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스티어링 휠에 두 손을 얹고 무의식적으로 가죽 커버의 솔기를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내 마음이 모질기만 한 건 아니었다. 저 누렇고 초라한 창문을 보고 있자니 지금 당장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올라가 디지털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예전에 평온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거라는 걸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한번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걸 덮고 넘어간다면 그 후로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입속이나 챙기는 전라도 독사 같은 년이라 불리던 나는 굿이 집안에서 스스로를 어떤 자리에 끼워 맞춰야 하는 걸까? 나는 차 안에서 40분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2층의 불빛이 파르르 떨리며 깜빡였다. 낡은 빌라의 전압이 불안정한 타들이라. 나는 시선을 거두고 클러치를 밟은 뒤 다시 엔진 시동을 걸었다. 차는 구도심의 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수원시의 복잡한 야간 차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끝내 올라가지 않았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구도심의 비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수원시의 복잡한 야간 차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시댁에 들어가지 않았고 남편에게도 어머니 집 앞 가로등 밑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송금을 끊어버린 지 닷새째 되던 날 세무사무소의 지시로 나는 경주에 있는 한 제조업체의 연말 법인세 결산 실사를 나가게 되었다. 금요일 오후 복귀하는 길이었다. 내비게이션에서 전방 고속도로 나들목의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이니 우회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나는 기계음의 지시에 따라 스티어링 휠을 꺾었고 갈림길에 접어들 무렵 반동이라는 글자가 적힌 커다란 초록색 도로 표지판을 발견했다. 나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켰다. 그 표지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수석에 둔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며칠 전 남편이 찍어서 보내주었던 그 낡은 가계부 사진을 다시 열었다. 액정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하자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옆에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악필로 쓰인 메모 한 줄이 선명하게 보였다. 안동 제1요양원. 나는 다시 기어를 뒤로 놓고 안동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그곳은 안동 시외곽에 자리 잡은 사설 요양원이었다.
3층짜리 하얀색 건물은 외벽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흉물스러웠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 독한 소독약 냄새와 푹 끓인 배추된장국 냄새가 뒤섞여 훅 끼쳐왔다. 나는 원무과 데스크에 가서 강순옥이라는 이름을 댔다. 당직 요양보호사가 방문객 명부를 뒤적이더니 나를 2층으로 안내했다. 강순옥 어르신의 며느님이시군요. 요양보호사가 앞장서서 걸었다. 싸구려 슬리퍼 밑창이 끈적한 리놀륨 바닥에 끌리며 찍찍 기분 나쁜 마찰음을 냈다. 강순옥 씨는 매번 혼자만 오셔서 다른 가족분들은 오늘 처음 뵙네요. 복도 맨 끝에 있는 사인실 병실. 창가 쪽 침대에는 머리가 하얗게 새고 뼈가 앙상하게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다. 노인은 두 눈을 꼭 감은 채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 매달린 링거관에서는 투명한 수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침대 발치에 서서 요양보호사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노인의 몸을 뒤집고 등창이 나지 않게 두드려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할머니께서 이제 사람을 전혀 못 알아보세요. 요양보호사가 이불깃을 꼼꼼하게 여며주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강순옥 씨가 매달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병원비를 입금하셨고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는 만사 제쳐두고 꼭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마다 곧장 병실로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저기 복도 모퉁이에 벽을 짚고 서서 한참을 소리 죽여 우시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렇게 펑펑 울고 나서는 화장실 가서 찬물로 세수를 싹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짝 웃으면서 들어와 할머니 손을 잡으셨죠. 나는 요양보호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병실 문밖의 복도 모퉁이를 시선으로 좇았다. 그곳에는 낡고 찌그러진 초록색 소화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 시선은 다시 병상 옆 하얀색 철제 사물함 위로 떨어졌다. 그 위에는 모서리가 깨진 싸구려 플라스틱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검붉은색 스웨터를 입은 채 휠체어 뒤에 서서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양어깨에 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새지 않았고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에도 아직은 초점이 남아 있었다. 강순옥 씨가 몇 달째 발길을 끊으시더니 할머니 병세도 눈에 띄게 나빠지셨어요. 요양보호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원무과에서도 다음 달 병원비 내라고 벌써 몇 번이나 독촉 전화를 돌렸어요. 이번에도 입금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국립요양병원 일반 병동으로 강제 전원시킬 수밖에 없대요. 거기가 얼마나 열악한지는 며느님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내 명함 한 장을 뽑아 요양보호사에게 건넸다. 혹시라도 할머니께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주세요. 요양원을 빠져나온 뒤 나는 차에 올라타서도 곧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스마트폰 주소록을 뒤져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시어머니가 예전에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동료, 문정숙 아주머니의 번호였다. 작년에 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을 때 병원에 병문안을 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내게 번호를 남겨주셨던 분이다. 나는 그 번호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문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다현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수원에서 잠깐 뵙고 싶은데요. 밤 8시, 수원역 근처.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분식집이었다. 테이블이라고는 고작 4개가 전부였고 벽에 붙은 메뉴판은 기름때에 절어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은 문정숙 아주머니는 젓가락으로 단무지 하나를 집어베어 물었다. 아삭하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나는 아주머니에게 보리차 한 잔을 따라 드렸다. 순옥이 그 여편네가 말이야. 죽어도 체면은 차려야 하는 성격이거든. 아주머니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재민이 그놈이 집구석에 가서 한바탕 난리 쳤다는 얘기는 들었다.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은 지금 그 여편네 목청 크고 고집불통인 것만 보이지 옛날에 어떻게 그 세월을 버텨냈는지는 까맣게 모를 거다. 나는 내 몫으로 나온 김밥 접시를 아주머니 쪽으로 살짝 밀어드렸다. 말씀해보세요. 35년 전 순옥이가 가꾸시 집안으로 시집왔을 때 말이야.
내 시할머니가 이 수원 구도심 일대에서 아주 지독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시어머니였어. 아주머니의 시선은 나를 넘어 식당 밖에서 깜빡이는 네온 사인 간판을 향해 있었다. 그때 겨울이 오죽 추웠니. 순옥이가 만삭의 몸이었는데 그 노인네가 대문 밖 시멘트 계단으로 쫓아내서는 무릎을 꿇고 콩을 고르게 했어. 숨소리라도 조금 크게 내면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후려갈겼지. 한 달 생활비라고는 딱 5만 원만 던져주고 매일 밤 영수증을 가져오라 해서 10원짜리 하나까지 꼬치꼬치 장부를 대조했단다. 100원이라도 비면 아예 밥상머리에도 못 앉게 했어. 식당 안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앵커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하고 평온했다. 나중에 재민이 나을 때 순옥이가 허리병을 얻어서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했거든. 그런데 그 노인네는 순옥이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대면서 애 하나 낳았다고 엄살을 떤다느니 뼈다귀 위에 게으름만 잔뜩 끼었다느니 하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무렵에 우리가 같은 봉제 공장에서 야간 교대조로 일했단다. 하루는 한밤중에 쉬는 시간이 됐는데 순옥이가 창고 구석원단 더미 뒤에 숨어서 펑펑 울고 있는 거야. 그때 순옥이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난 아직도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해. 나는 세월의 풍파가 깊게 파인 문 아주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순옥이가 그러더라. 정수가 난 나중에 늙으면 절대로 저 노인네처럼은 안 될 거야 라고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봐라. 사람은 때로 자기가 가장 끔찍하게 싫어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법이야. 평생을 그 집구석에서 핍박받고 시달리다가 시어머니가 죽고 남편마저 죽고 나니 드디어 자기가 그 집안에서 제일 큰 소리치는 사람이 된 거지. 평범하고 따뜻한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던 거야. 평생 보고 배운 시어머니의 모습이 딱 그 하나뿐이었으니까. 나는 묵묵히 이야기를 다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들어 식당 주인을 불러 밥값을 계산했다. 분식집을 나서자 초여름의 밤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미지근하고 후텁지근한 바람이었다. 나는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걸어가 차에 올라탔다. 서둘러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진첩을 열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위로 쓸어 올렸다. 3년 전 사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우리가 갓 결혼했을 무렵 구도심 시댁에 갔다가 남편이 집안의 낡은 앨범을 꺼내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내가 무심코 찍어둔 사진 몇 장이었다. 나는 그중 사진 하나를 눌러 확대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독사진이었다. 배경은 봉제 공장의 붉은 벽돌 담장이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는 파란색의 뻣뻣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양갈래로 따아내린 채 카메라를 향해 더없이 환하고 눈부시게 웃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벌려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액정 화면의 픽셀이 깨지며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무릎 위에 다소곳이 올려둔 어머니의 왼쪽 손목에 아주 짙은 색의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세월이 오래 흘러 사진이 빛바랜 탓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저 짙은 그림자라고 착각할 법한 자국이었다. 나는 그 멍 자국을 뚫어지게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어머니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제주도 관광버스 안에서 내뱉었던 그 모진 말들, 내 출신을 깎아내리던 그 날카로운 비수 같은 평가들은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또 다른 진실 하나를 선명하게 마주하게 되었다. 어머니 역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가며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악착같이 버텨왔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다. 나는 여느 때처럼 세무사무소로 출근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는 스마트폰을 챙겨 들고 1층에 있는 은행 영업점으로 내려갔다. 현금 인출기 앞에 서서 체크카드를 밀어넣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에는 안동 제1요양원의 법인 계좌를 입력했다. 보내는 사람 칸에서는 신다현이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고 대신 익명이라고 적어 넣었다. 금액은 160만 원 일딱 2달치 요양원 비용이었다. 확인 버튼을 눌렀다.
기계의 명세서 배출구에서 영수증이 찌익 소리를 내며 튀어나왔다. 나는 영수증을 반듯하게 접어 지갑 안쪽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엑셀 프로그램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다. 남편이 찍어 보내주었던 추심 내용 증명 사진을 띄워놓고 거기에 적힌 사건 번호와 대출 발생 일자를 대조해가며 시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채무 내역을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입력했다. 정리를 마친 뒤 표를 출력하여 복도 맨 끝에 있는 법무상담실로 향했다. 사무소 소속 박 변호사가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본 그는 먹던 것을 내려놓았다. 심 팀장님, 무슨 일이시죠? 나는 그 출력물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박 변호사님, 여기 적힌 개인 대부업체 대출건들 좀 검토해 주시겠어요? 채무자는 이미 사망했고 배우자가 채무를 떠안아 지금까지 계속 갚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 두 건은 최초 대출 발생일이 이미 10년을 훌쩍 넘겼거든요. 박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올리며 표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꼼꼼하게 훑어보았다. 만약 중간에 5년 이상 추심 기록이나 상환 기록이 없는 공백기가 존재한다면 이 부분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볼펜으로 표 위에 두 숫자의 동그라미를 쳤다. 이 전체 800만 원 중에서 적어도 350만 원은 이미 시효가 지났네요. 법원에 소멸시효 항변을 제기하기만 하면 이 부분은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나머지 450만 원에 대해서는 추심업체 측과 협상해서 이자를 탕감받고 분할 납부 계획을 새로 짜볼 수 있겠고요. 정식 법률 검토 의견서랑 소멸시효 항변 내용 증명서 좀 작성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문제 없습니다. 오늘 퇴근 전까지 넘겨드릴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박 변호사가 깔끔하게 출력된 서류 뭉치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반으로 접어 누런 서류 봉투에 담았다. 입구에 풀칠은 하지 않고 봉투에 달린 실을 두어 바퀴 빙빙 감아두기만 했다. 그 봉투를 내 가방 안에 챙겨 넣었다. 하지만 남편에게 당장 건네주지도 않았고 구도심 시댁으로 우편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일상은 기이할 정도로 팽팽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남편은 매일 퇴근 후 구도심 시댁에 먼저 들렀다가 온몸에 짙은 피로와 담배 냄새를 휘감고 영통구 집으로 돌아왔다. 시동생의 독촉 전화는 여전히 매일같이 울려댔고 참다 못한 남편은 아예 동생 번호를 무음으로 돌려버렸다. 추심업체 직원도 내게 한 번 더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오후. 나는 회의실에서 팀원들에게 하반기 세무감사 업무를 배분하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하며 PPT 화면의 데이터를 계속 설명해 나갔다. 진동이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두 번째, 세 번째 진동이 연달아 울렸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팀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양해를 구한 뒤 스마트폰을 들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다. 다현아의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남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쏟아졌다. 거친 숨소리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가 병원에 실려가셨어.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이야.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내 손가락에 바짝 힘이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건데? 주방에서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셨대. 옆집 아주머니가 간장 빌리러 왔다가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들어갔는데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구급차를 불렀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겹쳤대. 지금 수액 맞고 계셔. 다현아, 너 혹시 병원에 좀 와줄 수 있어? 복도 끝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매미 울음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웠다. 알았어,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회의실로 돌아가 남은 업무 지시를 마저 끝내고 회의를 마쳤다. 내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 우측 하단의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3시 40분. 나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서랍을 열고 그 안에 고요하게 누워있는 누런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로 꼬박 20분을 보냈다. 귓가에는 끊임없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 맴돌았다. 20분 뒤 나는 컴퓨터를 끄고 핸드백과 차키를 챙겨 사무소를 나섰다. 아주대학교 병원 입원 병동은 상관에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안내판을 따라 4층 일반 병동을 찾아갔다. 병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6개의 병상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자리는 맨 안쪽 창가 자리였다. 내가 걸어 들어가자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물을 들어가려던 남편이 흠칫 놀라더니 이내 깊은 안도와 고마움이 교차하는 눈빛으로 몸을 비켜주었다. 어머니는 비스듬히 세워진 침대 등받이에 기대어 있었다. 왼쪽 손등에는 굵은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투명한 포도당 수액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발소리에 고개를 돌린 어머니는 나를 발견하자마자 얼굴 근육을 딱딱하게 굳히더니 획 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뭐 하러 왔어? 쉰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여전히 날 선방어 기제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내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구경하러 왔냐? 올 필요 없다. 나는 침대 옆 플라스틱 보조의자에 앉았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끼익하고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환자 병문안 온 겁니다. 누나는 주름이 깊게 팬 어머니의 옆얼굴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다. 시어머니 뵈러 온 게 아니고요. 병실 안은 고요했고 옆 침대 환자의 얕은 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이불 위에 올려둔 오른손 손가락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는 것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가방을 열어 풀칠하지 않은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병상 옆 하얀색 철제 사물함 위에 올려두었다. 봉투 모서리가 빈 물컵에 부딪히며 탁하는 가벼운 소리가 났다. 재준 씨 물 뜨러 갔으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간호사실에 가서 입원 보증금 결제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려 병실을 빠져나왔다. 이번 사흘째 되던 날 해질녘. 퇴근 후 집에 들러 아침에 슬로우 쿠커로 푹 끓여둔 야채죽을 보온병에 담아 병원으로 향했다. 남편은 회사에 긴급회의가 잡혀 늦게 온다고 했다. 보온병을 들고 병실 문 앞까지 걸어간 나는 문에 달린 작은 유리창 너머를 보다가 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는 침대 머리맡에 반쯤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 누런 서류 봉투는 이미 뜯겨 있었다. 박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 검토 의견서와 채무 내역서가 이불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소멸시효 항변 내용이 적힌 A4 용지를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울음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좁은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는 것이 똑똑히 보였다. 어머니는 주사바늘이 꽂히지 않은 오른손 손등으로 눈가를 벅벅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 그 몇백만 원의 빚을 안 갚아도 되게 생겨서 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 서류가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머니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계하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사채 빚을 샅샅이 파헤쳤고 지난 5년간 피를 말리며 갚아온 상환 내역을 모조리 알아냈으며 가족들 몰래 발버둥 치며 지켜내려 했던 그 알량한 덜은의 체면, 뒤에 썩어 문드러진 구멍들만 가득하다는 걸 다 알아버렸다는 뜻이니까. 나는 문밖에서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어머니가 눈물을 말끔히 닦아내고 그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주섬주섬 쑤셔 넣어 베개 밑에 숨길 때까지.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 열리는 소리에 어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창밖 풍경을 보는 척했다. 하지만 붉게 진 물은 눈가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나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뜨거운 김과 함께 고소한 야채죽 냄새가 퍼져나갔다. 플라스틱 전용 그릇에 죽을 덜어 숟가락을 얹은 뒤 어머니 앞에 가니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떠 입에 넣었다. 병실 안에는 숟가락이 플라스틱 그릇에 달그락거리는 미세한 소리만 울렸다.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죽을 삼켰다. 반쯤 먹었을 무렵 어머니가 숟가락질을 멈추고 그릇 안에 죽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죽이 너무 싱겁다.
이쩍쩍 갈라진 쉰 목소리였다. 나는 침대 곁에 서서 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럼 내일은 소금을 반 숟갈 더 넣을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남은 죽을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드셨다. 우리 중 누구도 그 아슬아슬한 경계를 허물지 않았다. 서류 봉투 이야기도, 사채빚 이야기도, 제주도 관광버스 녹음 파일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알고 있었다. 죽이 싱겁다는 그 투박한 불평 한마디가 지난 3년 동안 어머니가 내게 건넨 최초의 가시 돋치지 않은 평범한 대화라는 것을. 어머니가 퇴원하고 두 번째 주말이 다가왔다. 나는 주도적으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장소는 구도심의 낡은 빌라가 아니라 나와 남편이 살고 있는 영통구 전셋집으로 정했다. 시동생 구재민은 전화를 받고 토요일 아침 일찍 부산에서 KTX를 타고 허겁지겁 올라왔다. 거실 탁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나는 1인용 소파에 앉았고 남편과 시동생은 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어머니는 맞은편 식탁 의자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계셨다. 나는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정중앙에 내려놓았다. 칭칭 감긴 하얀 실을 풀고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쫙 펼쳐놓았다. 시아버지가 남긴 채무 내역서와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어머니의 낡은 가계부 복사본, 안동 요양원의 지난 3년치 결제 영수증. 종이가 탁자 표면에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 안에 유난히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오늘 가족분들을 다 모시게 된 건 집안의 재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맞은편에 앉은 구시 집안 세 사람을 차례로 응시하며 세무사무소에서 브리핑할 때처럼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예전에는 이 모든 짐을 어머니 혼자 짊어지셨죠. 하지만 오늘부터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 이 집안 식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시동생의 눈길이 가계부 복사본에 꽂혔다. 재민이 치킨집 월세 보조 50만 원이라고 적힌 줄에서 그의 시선이 오랫동안 머물렀다. 고개를 번쩍 든 그는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며 사색이 되었다. 엄마, 이 돈 아버지가 남겨주신 예금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획 돌려버린 채 시동생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앉아 있었는데 어찌나 힘을 주었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이 이 가계부 전체를 제대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머니가 한 달에 본인 생활비로 7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을 남겨두고 살았다는 기록을 마주한 남편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툭 붉어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앞으로의 새로운 계획을 말씀드리죠. 나는 볼펜을 꺼내 백지 위에 선을 쭉 그었다. 첫째, 아버님 명의로 된 채무중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를 통해 추심업체 측에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겁니다. 남은 450만 원은 제가 이미 업체 측과 협상을 마쳤고 이자를 일부 탕감받아 24개월 할부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저희 부부 공동 계좌에서 나갈 겁니다. 둘째, 안동 요양원 병원비 매달 80만 원 후 도련님이 둘째 아들이고 아주버님이 장남이시죠. 이 돈을 더 이상 어머니 생활비에서 쥐어짜게 둬선 안 됩니다. 앞으로 이 80만 원은 아주버님이 40만 원, 도련님이 40만 원씩 부담하세요. 이해 있으십니까? 시동생은 입을 벙긋거리다 탁자 위에 가계부를 힐끗 보고는 끝내 푹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요즘 가게 매상도 좀 올랐고 그 정도는 낼 수 있어요. 셋째, 도련님 치킨집 월세 보조금은 이번 달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당장 자금 융통이 어려우실 걸 감안해서 저와 아주버님이 개인 명의로 150만 원을 빌려드릴 테니 석 달 동안 완충 자금으로 쓰세요. 석 달 뒤부터는 온전히 본인 힘으로 꾸려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는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생활비 문제입니다. 나는 볼펜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예전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달 300만 원씩 송금해드렸죠. 앞으로 이 돈은 저 혼자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흠칫 움츠러들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리지는 않으셨다. 앞으로는 저와 재준 씨의 부부 공동 계좌에서 이체될 겁니다. 매달 제 월급에서 150만 원, 재준 씨 월급에서 50만 원을 떼어 총 200만 원을 맞춰 보내드릴 겁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준 씨, 동의해. 남편이 번쩍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는 아주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 전체 액수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생활비 문제가 비로소 우리 두 사람의 몫이 된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시동생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며 서둘러 부산으로 내려갔다. 남편은 과일을 깎으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은 서류 복사본들을 서랍에 챙겨 넣었다. 남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뒤에서 나를 꽉 껴안았다. 내 어깨 위에 턱을 기댄 그의 숨결이 무겁게 느껴졌다. 다현아, 고마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몸을 돌려 남편의 두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재준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어머니를 돕는 건 그분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시기 때문이야. 하지만 당신 이거 하나는 명심해. 당신은 내 옆에 나란히 서 있어야 해. 나와 당신 어머니 중간에 어정쩡하게 끼어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은 멍하니 있다가 이내 내 두 손을 으스러져라 꽉 맞잡았다. 시간은 다시 무심히 흘러갔다. 그렇다고 나와 어머니 사이가 하루아침에 살갑고 끈끈한 고부 사이로 돌변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여전히 팔짱을 끼고 쇼핑을 다니거나 전화통을 붙들고 한두 시간씩 수다를 떠는 살가운 사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비로소 진짜 가족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구도심 부녀회 모임에 나가지 않으셨다. 내가 강요한 적도 없는데 어머니 스스로 그 단체 카톡방을 나가버리셨다. 훗날 사무소 근처에서 김대리의 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아주머니가 뻘쭘해하며 시어머니의 근황을 묻길래 나는 그저 요즘 몸이 편찮으셔서 집에서 푹 쉬고 계신다고만 둘러댔다. 10월 초의 어느 주말 제법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나는 차를 몰고 구도심으로 향했다. 환절기용 캐시미어 카디건을 어머니께 전해드리기 위해서였다. 남편이 꾸깃꾸깃 모아둔 보너스로 직접 산 옷이었다.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베란다 쪽에서 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란다 미닫이문 곁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아주 두꺼운 옛날 앨범을 펼쳐놓고 계셨다. 바깥의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앨범에 누렇게 바랜 비닐 필름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시선은 펼쳐진 그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젊은 시절 봉제 공장에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 옛날 사진관 세트장 앞에서 시아버지와 나란히 서서 찍은 촌스러운 결혼사진. 그리고 또 한 장 안동 본가의 낡은 나무 대문 앞에서 친정어머니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나는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내 인기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다. 고개를 푹 숙인 채 검버섯이 피고 거칠게 주름진 손을 뻗어 검지손가락으로 사진 속 친정어머니의 얼굴을 아주 조심스럽고 애틋하게 어루만지고 계셨다. 그것은 지독하게 팍팍하고 고단한 삶에 짓눌린 한 여자가 갈기갈기 찢겨나간 자신의 인생을 홀로 마주하며 비로소 드러낸 아주 작고 여린 연약함이었다. 나는 발소리를 죽인 채 뒷걸음질을 쳐서 현관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손을 뻗어 초인종을 다시 눌렀다. 딩동. 베란다 쪽에서 앨범 덮는 소리가 황급히 나더니 이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다가왔다.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다. 눈시울이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얼굴 표정만큼은 평소처럼 무뚝뚝하고 뻣뻣했다. 왔냐? 어머니는 나를 힐끗 보더니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신발 벗고 들어와. 싱크대에 포도 씻어놨다. 추석 전날. 구씨 집안의 오랜 관례대로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미리 장만해야 했다. 나는 오후 반차를 내고 장을 본 식재료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구도심 시댁으로 갔다. 주방은 여전히 비좁았고
환풍기에 털털거리는 소음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요란했다. 나와 어머니는 싱크대 앞에 나란히 섰다. 도마 위에는 퉁퉁 불린 녹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송송 썬 대파와 양파, 다진 돼지고기가 수북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녹두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는 손에 나무 뒤집개를 쥐고 계셨다. 프라이팬에 두른 콩기름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기분 좋은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어머니는 반죽을 한 국자 푹 떠서 프라이팬에 붓고는 뒤집개로 둥글고 납작하게 폈다. 두 소쿠리째 전을 부쳐낼 무렵 어머니의 손놀림이 눈에 띄게 느려진 것을 눈치챘다. 어머니는 왼손으로 싱크대 상판 모서리를 짚은 채 허리를 엉거주춤하게 숙이고 계셨고 전을 뒤집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찡그리셨다. 고질적인 허리병이 도진 것이다. 나는 곁에 가만히 서 있었다.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착해 빠진 며느리들처럼 쪼르르 달려가 어머니 손에서 뒤집개를 빼앗으며 어머니, 허리 아프신데 들어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의 그 지독한 자존심을 알고 있었다. 이 좁디 좁은 주방에서 평생을 군림하며 쌓아올린 당신만의 통제권을 그 누구에게도 값싼 동정심 따위로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다. 나는 그저 도마 위에 썰어둔 식재료들을 한 접시씩 프라이팬과 가장 가까운 동선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식용유 병뚜껑을 미리 열어 어머니의 오른손에서 딱 30cm 떨어진 곳에 놓아두었다. 다 부친 전을 담아둘 채반도 어머니 앞쪽으로 바짝 당겨드렸다. 그렇게 하면 어머니가 고명을 얹고 기름을 두르고 전을 건져낼 때마다 허리를 굽히는 횟수를 한 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도 내 행동을 눈치채셨다. 나를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뒤집개를 쥔 손이 허공에서 멈칫하더니 이내 묵묵히 전을 뒤집으셨다. 우리는 요란하게 돌아가는 환풍기 소음 속에서 약속이나 한 듯 말없이 1시간 내내 손발을 맞췄다. 불필요한 말은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다. 그저 달궈진 기름 위로 반죽이 떨어지는 소리와 채반 위에 차곡차곡 녹두전이 쌓여가는 소리만이 주방을 채웠다. 세 소쿠리째 부친 전이 맨 꼭대기에 얹어질 무렵 프라이팬의 기름도 바닥을 드러냈다. 어머니가 가스불을 껐다. 마지막 녹두전을 건져 올려 층층이 쌓인 전 맨 꼭대기에 얹었다.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냈다. 다현아. 설거지를 하려 손을 씻고 있던 나는 그 목소리에 수도꼭지를 잠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눈앞에 소복하게 쌓인 녹두전 채반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셨다. 간이 아주 딱 맞게 잘 배었네. 주방 창문 너머로 수원 구도심의 붉은 저녁놀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 짙은 빛과 그림자가 우리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다. 기름때에 찌들어 후끈 달아오른 어머니의 옆얼굴 위로, 그리고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내 손등 위로. 나는 잠시 멍해졌다. 지난 3년 만에 어머니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너, 그년, 며느리가 아니라. 나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앉지 않았다. 두 손을 맞잡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입 밖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전라도 출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근본 없는 애, 300만 원짜리 생활비, 그리고 제주도 관광버스라는 거대한 장벽이 남긴 그 깊은 생채기들이 고작 밥 한 끼 같이 부대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깨끗이 아물리는 만무했다. 하지만 다음 날 이른 아침, 구씨 집안의 차례상이 번듯하게 차려졌을 때 소금간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밴 그 녹두전 한 접시는 차례상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 정갈하게 올려져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연 속 신다현과 강순옥 여사 사이에 진짜로 부족했던 건 은행 이체 내역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두 사람에게 절실했던 건 마주 앉아 가슴속 깊은 응어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따뜻한 식탁 하나가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고부간의 지독한 미움과 갈등을 한꺼풀 벗겨내보면 그 안에는 윗세대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쓰라린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있기도 합니다. 진정한 화해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흉터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적어도 내 다음 사람에게만큼은 똑같은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아프지만 가슴 뭉클해지는 관계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